반갑습니다. 제이슨 노무사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기초노동법과 실무 적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강의 제안을 받고 이제 제목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초노동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또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뭔가 붙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기업을 위한 기초노동법과 실무 적용이라고 거창하게 붙여서 아마 교환에는 나갔을 것 같습니다. 예, 기초노동법에 대한 내용이랑 뒤에 실무 적용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시고요. 기초 내용들 아시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간단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실무 적용까지 써놓으니까 좀 거창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대부분 창업기업들이신가요? 네, 그러시죠. 얼마 안 되셨고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기업들이시죠. 그래서 보통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처음 창업하시고 하시면 영업 잘 되고 일단 막 이렇게 뭐가 잘 돼야 되고 바깥으로 뭔가 많이 매출을 올리고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세무나 노무라는 게 저희가 표현할 때 보면 안살림 하는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안살림 하면 이게 잘하면 티가 안 나는데 못하면 티가 바로바로 나는 게 이게 노무나 세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사항들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되시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궤도에 오르시고 하시면 전문가랑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긴 합니다. 이렇게 직접 하시기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실 때 뭐 큰 어려움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적용할 때 내 기업에 맞게 적용할 때는 조금 전략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덕담 비슷하게 제가 창업기업들이랑 같이 할 때는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꽤 오래 노무사 생활을 했는데요. 가끔 보면 이렇게 작은 기업들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처음 가면 뭔가 이상해요. 내가 모르는 뭔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제조업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내가 평소에 보던 어떤 서비스업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너무 세팅은 해드리고 시간이 지나요. 뭐 되게 짝깐한 데서 이렇게 대표님도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노무사님 저희 이사했어요 이러면서 오라고 해요. 그럼 가면 뭐 되게 큰 데로 옮겼어요 갑자기.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사당 꼴짝이 여기에서 뭐 한 3층 4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무실에서 하고 계시더니 한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논현동 정사거리 지하철 몇 번 출구에서 딱 나오고 있는 건물을 넓은 층을 한 층을 다 쓰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가요. 그럼 가면 저희 인사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요. 한 1, 2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크지? 한 2년 또 지났어요. 선생님 저희 이사했어요. 이렇게 갔더니 여기 강남역에 삼성 뒤에 그 있는 엄청나게 더 큰 건물 2층을 이렇게 쓰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창업기업이라는 게 제가 그때 이렇게 성장도 할 수 있구나. 제가 그런 기업을 한 3, 4기업 정도 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랑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창업기업들이 잘 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운 받아서 잘 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제가 부산에 와서 몇 기업을 만나봤는데 그중에 한 기업이 실제로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한 1년 뒤에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해운대 거기서 작은 데서 하시다가 자기들 되게 큰 평수로 옮겼다고 노무사님 말씀 맞았다고 저희 잘 될 건가 보다고 이렇게 한번 전화 주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강의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이게 제가 드린 교환이 한 50페이지가 차이 돼요. 내용을 좀 다 담고 싶어서 사실 다 담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담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요. 근데 한 4, 50분 정도 하고 10분 정도 그 질의응답 받으시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하다 보면 한 페이지에 1분씩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창업기업들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만 알아도 뭐 반은 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 중요하게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최소한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최저임금 중요하게 조금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뭐 임금 주실 때 하시는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그리고 연차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대사할 때 이제 인사라는 게 결국 채용에서부터 대사까지의 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채용해서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고 임금 어떻게 주고 근로시간 어떻게 분배하고 그리고 나갈 땐 어떻게 내보내고 퇴직금 어떻게 주고 이게 결국은 인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교환으로 대체하시거나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공인노무사 최희선이라고 하고요. 예, 거창했던 그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목차로는 보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사장님들이 뭘 지켜야 되는지 그런 내용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작성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이라서 관련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커지실 거잖아요. 작은 기업들도. 그러면 이제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저게 첫 번째가 지역규칙이에요. 그래서 지역규칙 내용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았고요. 임금에는 뭐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필요한 부분만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서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뭐 유급, 휴일, 휴가 주시는 것도 조금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관공서 공휴일 요즘에 이제 내년부터 유급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해고인지 막 나가가지고 뭐 해고 당했다고 고발한다고 그러고 내가 노동청 간다 그러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 좀 짚어드리고, 퇴직금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간단하게 넘어가는 건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뭐 좀 짚어야 되는 건 짚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강의할 때 첫 번째 이렇게 이거를 보여드려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거 아시면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시면 반 아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만 있는 게 아니라요. 참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법들이 요 정도 제가 넣어둔 법들 정도인데요. 네, 그 교환 있으시죠? 네. 그 교환에 보시면 제가 나와 있는 게 항목이 있고 옆에 보면 상시 근로자 수라는 게 있잖아요. 상시 근로자 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뭐 하실 때 상시 근로자 수 이런 말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직원이 얼마냐 이건 거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1인 기업인지 5인 기업인지 10인 기업인지 30인 기업인지 100인 기업인지 300인 기업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요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뭘 하실 때 나는 해야 되는지 또 안 줘야 되는 건 좀 그러니까 전략할 수 있는 거는 전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담아둔 거고요. 그래서 요 내용 정도 아시면 내가 이제 뭐 기업하면서 뭐 어느 정도 많이 커지기 전에는 요 정도면은 된다라고 해서 담아두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상시 근로자 수에는 여기 해놓고 여기 해당되는 데는 동그라미 아닌 거는 빼놓고요. 이 세모는 내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4대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1인 기업 무조건 한 사람을 써도 가입은 하셔야 돼요. 4대 보험은. 네, 그래서 당연히 1인 기업도 4대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근로자 명부는 제가 써두긴 하는데 반드시 근로자 명부를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기는 해요. 근데 근로자 명부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이 사람 이름이랑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고 언제 입사했고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만약에 급여 대장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임금 대장에도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임금 대장으로 뭐 이렇게 그 안에 내용을 다 들어가 있으면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가능하시면 한 장 한 장 잘 남겨두시는 게 좋으세요. 근로자 명부도 1인 이상 기업은 전부 다 갖춰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금 대장, 임금 명세서. 임금 대장도 매달 임금 나가시면 임금 대장을 항상 갖춰두셔야 돼요. 그달 거 어떻게 나갔는지, 항목들 얼마 금액 나갔는지, 공제금 어떻게 됐는지. 보통 세무사랑 세무법인이랑 이렇게 하시면 그쪽에서 급여 대장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놔두셔도 되고, 사실은 법에 정확하게 임금 대장에 뭐뭐뭐 넣어야 된다라고 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갖추시려면 농법인이랑 뭐 하시는 것도 좋으신데 지금은 뭐 내용 아셔가지고 조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법이 바뀐 게 11월 17일부터는 근로자들한테 임금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바뀌었어요. 들어보셨죠? 그전에는 근로계약서만 쓰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매달 임금 줄 때 네 임금 얼마고 얼마 공제했고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됐고 이랬으니까 자 하고 줘야 돼요. 귀찮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내용도 조금 그래서 알아두셔야 저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안 하시면. 그래서 조금 임금 대장 작성하는 거, 임금 명세서 반드시 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고 관련된 부분이 이제 조금 뭐 5인 미만 사업장은 반가운 소식이 부당해고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맞다. 영세한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실, 그러니까 조금 보호하는 측면에서 5인 이상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안 돼요. 물론 막 해고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열받으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법원으로 가버리면 가능은 한 얘기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법 안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인 미만은 조금 저거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고예고. 근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미만에서 안 되는데 모든 사업장이 해고예고는 하셔야 돼요. 해고예고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해고예고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라는 거예요. 해고예고를 안 하면 대신에 한 달치 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통상임금의 31분을 주라고 하는데 해보면 한 달 열흘치 정도 돼요. 한 달 한 일주일치?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기업에 해당돼요. 근데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안 해도 돼요.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얘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시고 3개월 안에는 좀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하다. 돈이 들지 않는 안에서 그 한 일주일이나 하루 이틀 상간에 해고가 가능하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3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해고 예고를 하셔야 돼요. 한 달 전에 예고를 하든 한 달치 임금을 주시든 하셔야 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가능도 하니까 해고를 할 때는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해고를 하셔야 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가산수당이라는 게 뭘까요? 저거 가산수당이라는 건 또 들어보셨어요? 요거는 시간의 수당이에요. 연장근로 하면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다 있기는 한데 요 페이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그냥 아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싶으시게. 가산수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연장근로 하면 몇 배 줘요? 그렇죠. 1.5배 주시죠. 0.5배 가산해가지고 원래 내 시간급에다가 0.5를 가산해서 줘야 돼.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로하기로 했는데 6시 넘어까지 근무하면 그거는 한 배가 아니라 1.5배다. 그리고 휴일 근무한다.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하면 또 1.5배예요. 그리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하시게 되면 그건 또 0.5배예요. 이게 가산이 다 더해져요. 만약에 내 근무하다가 막 그날 6시 넘어가지고 12시까지 근무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10시 넘어가는 거는 연장에 야간까지 포함해서 2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배만 주시면 돼요. 5인이 넘어가는 순간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5인이라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네. 그리고 연차유급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연차유급 휴가라는 거 이게 요즘에 막 1년에 11개, 그 다음에 15개 이게 나갈 때 되면 막 40개, 50개 된다 그러고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막 이런 고민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세요. 네. 근데 그 이상은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저 비용이나 이제 좀 휴가를 주시는 쪽으로 설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요즘에 강공소 공휴일이 유급화되는 거랑 연결해서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요 연차유급 휴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규칙 아까 말씀드렸죠.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시면 이제 근로계약서 말고도 작성해야 되는 게 취업규칙이에요. 취업규칙은 뭐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근로조건을 전부 적어놓고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보다 양이 많겠죠? 내용도 많고. 그럼 그 내용은 다 지켜주셔야 돼요.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처럼 근로계약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앞서기 때문에 그게 적어놓으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작성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유리하게 근로계약서에 적어놓고 또 근로계약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도 그렇고 취업규칙도 그렇고 초반에 반드시 필수 사항을 작성하실 때는 뭐 이런 거 들어서 그냥 작성이 가능하시지만 그래서 나중에 되시면 조금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전략적으로 조금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휴가 요즘에 이런 거 그 여성분들도 근무 많이 하시면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모든 사업장 요청하시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해보상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꼭 알으셨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 정도 하시면 이제 뭐 기업 운영하시는데 크게 위법은 없으실 거예요. 저 정도 내용 아시면. 근데 그 밑에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그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이제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세요. 10원이 위반이 돼도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주시도록 나중에 이제 그거는 계산하는 법 제가 뒷페이지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 당연히 예전에는 요게 그 5인 미만 사업장에 안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아주 예전에 한 2010년 이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업장이 들어가시니까 퇴직금도 인건비 미리 계산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 월급이 있으면 이 사람을 1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12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4개 생각하셔야 돼요. 퇴직금 한 달치 있죠. 연차휴가수당 있죠. 뭐 이런 것 저런 것 그리고 4대 보험 들어가죠. 그러면 14 곱하시면 대충 맞아요.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 커졌을 때 30인 이상이 되시면 이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세요. 요때는 이제 그 근로자들의 의견도 좀 듣고 회사가 좀 소통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이 넘으시면 분기마다 회의도 하고 뭐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어봐라라는 게 노사협의회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녀고평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 하셔야 돼요. 근데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한쪽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꼭 감사가 안 해도 이제 그 강의안 같은 걸로 대체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거 아시면 되고요. 요거 근데 확인서 꼭 받아 두셔야 돼요. 요것도 인당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안 하시면. 교육 중에 꼭 챙겨 두셔야 되는 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육아휴직은 아까 말씀드렸고 장애인 고용 이거는 조금 거리가 멀죠. 예, 요거 고용 의무는 이제 50인 이상부터고요. 100인 이상부터시고 인식 개선 교육도 50인 이상은 반드시 강사를 불러서 하셔야 되지만 50인 미만은 요 성희롱 예방 교육과 동일하게 이제 강의안을 비치해 두시면 그거를 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시니까 요 밑에 부분은 조금 신경 안 쓰시더라도 여기 퇴직금부터 위쪽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반 다 했습니다. 50%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봤는데 상시 근로자 아까 그 대충 내가 그 근로자를 썼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저기 들어갔는데 5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날은 이 사람을 5명 쓰는 것 같고 어떤 날은 3명도 쓰는 것 같고 이런데 우리 기업은 도대체 5인일까요? 10인일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근로기준법 가끔 이렇게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이게 강의로 이렇게 커버를 하시는 게 좋으신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그냥 근로기준법 하고 근로기준법이라고 치시면 근로기준법이랑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이 이렇게 떠요 위에. 그 들어가시면 내용들이 있어서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읽어보면요. 그래서 가끔 너무 뭐가 이상하다라고 확인하실 때는 네이버를 질문을 하실 때도 반드시 노무사 답변인지 확인하시고 전문가 답변인 경우에 보셔야 돼요. 가끔 거기서 답변 보시고 오셔가지고 네이버가 얘기하던데 근데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이버가 맞다고 했으니까 네이버가 맞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으시니까 꼭 전문가 답변 확인하시고 내가 뭔가 확인해야 될 때는 근로기준법, 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뭐 읽어보시면 이해는 가시는데 결국은 위에서 한번 보시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나누기 가동일수라고 되어 있죠. 이해는 가세요 혹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통 이제 그거를 책정할 때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확인할 때 이상인지 그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한 달 동안의 인원을 체크를 해요. 한 달 동안 내가 오늘 뭐 해고를 했어요. 아까 해고는 5인 이상은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적용받을 때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영업을 한 날에 근로한 모든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혹은 뭐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휴직한 사람도 들어가요. 모든 내 근로자를 그날 더하는 거예요. 오늘은 5명, 내일은 6명, 그 다음 날은 4명 이러면 그걸 다 더해요. 일했던 날은. 토요일, 일요일도 하셨으면 그날도 더해요. 그러고 난 뒤에 나누기를 그 일을 했던 날 수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한 22일, 21일 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했다.
라고 하시면 그날까지 더해서 뭐 30일이 될 수도 있겠죠. 최장은. 그렇게 해서 나누시면 평균 개념으로 나와요. 근데 또 하나를 있어야 되는 게 이거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는 말해서 돼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는데 한 6명이야. 근데 이게 날짜 수를 세보니까 20일 중에 13일은 4명이었고 한 7일은 5명이 넘는 6명, 7명 그렇게 해서 평균이 6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5인 미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5인 미만으로 봐요. 그 날짜를 또 다시 세서. 이해가 좀 잘 안 가시죠? 안 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문을 한번 보면 해고 제한 규정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땡땡 회사에서는 2021년 7월 1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산정기간인 6월 1일 한 달 동안이라고 했었죠. 그 전에 한 달, 7월 1일 이전 한 달 동안이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사업장의 가동일수는 전체 20일 동안 가동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사용한 근로자 연 인원은 12일 동안은 3명, 그리고 8일 동안은 10명을 고용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똑 두 명이 116명이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인원수예요. 연 인원이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연 인원이 116명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상시 근로자 수와 해고 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사례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는 116명에다가 20일을 나누니까 5.8명이다. 5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적용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인 미만인 날을 보는 거예요. 5인 미만인 날을 보니까 12일이야. 전체 2분의 1을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상태적인 고용 현황은 5인 미만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서 해고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반대면 또 반대겠죠. 뭐 4점 몇 명인데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길래 좀 써봤어요.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상시 근로자는 확실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4인 이하와 4인 이하, 5인 이상 맞겠네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했던 거고, 말씀 안 드린 내용은 아마 해고 제한 규정 들어간다라는 것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같이 보시면 되고요. 가산수당 지급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또 그게 알아두실 게 이제 뭐 휴업을 하시면 안 되죠. 휴업을 하시면 안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도 휴업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회사 자정으로 휴업을 하면 법에서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으로 가능하세요. 네, 그거를 좀 아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 그리고 52시간 제도, 52시간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그 주 12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를 못 시키는 게 주 52시간 제도죠. 그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60시간도 가능하세요.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강공소 공휴일도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좀 적용 안 되는 게 많기는 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사업주분들에서는 좀 아시고, 그러니까 더 주시는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1.5배 주면 되고, 뭐 더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건 상관없지만, 혹시 뭐 어려우실 때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담아봤습니다. 연차 휴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아셨어요. 이제는 기업 하실 때, 경영하실 때 이제 인사는 한 반을 넘어서 한 80%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겉핥기로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내용은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했죠. 사람을 채용을 했고, 딱 왔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사람 채용했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계약서 작성 꼭 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거 안 하면 벌금이잖아요. 벌금의 가태료에. 그리고 또 근로자들이 꼭 안 좋게 나가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다른 거 따질 거 없을 때, 나 계약서 안 썼어요. 요거 처벌해 주세요. 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계약서는 꼭 써두시는 게 좋으세요. 특히나 근무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근무하러 9시에 최소한 9시 출근하세요 했으면 출근하기 전에, 근무시키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꼭 지켜주시는 게 나중에 이게 참 감정 문제거든요. 이 감정 문제가 나중에 법적으로 이렇게 책임 문제로 넘어가는 부분이셔서 좀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법 17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써야 되는 내용. 특히나 근로계약서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 법이 정한 내용을 써서 서면으로 교부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 명시만 해도 되게 되어 있기는 해요. 여기 있는 요 아랫 내용 이런 거 정도는 명시만 해도 돼요. 알려만 주면 돼요. 근데 여기 서면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 구상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서종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러니까 임금하고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내용이죠. 요건 근데 정규직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가 근로계약 기간을 안 쓰고 니는 우리 정규직이야. 이럴 때 요 내용만 쓰시면 되는데 요게 기간제법에 따로 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기간제법에는 보시면 임금의 구성 항목 요건 같아요. 근로시간에 여기는 휴게도 있네요. 휴게 시간도 써줘야 돼요. 기간제법에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휴가는 있는데 주휴일이었는데 여기 휴일이죠. 휴일이면 휴일이 적용되는 건 다 써주란 얘기예요. 뭐 근로자의 날이나 이번에 강공서 공휴일 들어가면 다 써주란 얘기거든요. 요거 써주란 얘기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취업장소와 종사 업무가 그냥 명시만 하면 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기간제법은 취업장소와 종사 업무가 필수 항목이에요. 그리고 근로계약기간. 단시간으로 쓰면 계약기간을 써줘야 되니까요. 이제 기간을 정했을 때는. 그리고 요 밑에 거 단시간 근로자는 요거 많이 봐요. 요거 그 단속도 많이 당하시고 보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들은 뭐 들쭉날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저거 안 써주시면 요것도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서 이제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그 안에 거의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 내용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항목 기준이에요. 썼고 안 썼고도 중요한데 항목이 뭐가 빠져 있으면 그것도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요 내용은 제가 옆에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담아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용노동부 들어가시면 있어요.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해서 다 있으니까 뭐 하시면 되고 아니시면 뭐 가까운 지청 같은 데 가시면 종이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활용하시는데 초반에는 쓰시는데 나중에 되시면 요 내용 좀 더 넣기는 해야 돼요. 요것저것 넣어야 돼. 너무 단순해서 이 내용은 사실은 사업주분한테는 조금 단순하게 운영하실 땐 괜찮으신데 나중에는 이것저것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으셔서 표준 근로서 처음엔 쓰시더라도 나중에는 조금 설계를 받으시는 게 좋기는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내용들 모두 다 있고요. 요게 이제 법 내용이세요. 여기 있어서 그 내용을 했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서면 교부잖아요. 써서 서면을 교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법이 하나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서면 교부에서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이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 조금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주의점은 근로 시작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만 쓰면 안 돼요. 근로조건 변경되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임금 1년에 한 번씩 바뀌시잖아요. 그때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인가 사건 했을 때 저희 자문사에서 1월달 그 임금 연봉 변경했는데 그걸 안 쓴 거예요. 근데 1월달에 싸워서 나갔어. 걸 게 없으니까 그걸로 근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는 좀 그런데 이거 그동안 다 3, 4년을 다 매년 써왔는데 나가는 달에 한 달 안 썼다고 그게 이제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넘기더라고요. 물론 기소유예가 나오긴 했어요. 다 잘했으니까 기소유예를 받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런 부분들은 변경할 때 채용했을 때 반드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비정규직 같은 경우 비정규직이라는 건 단시간 짧게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하시는 분.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1년이라든지 뭐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기간 정하시는 분들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벌금도 나오고 과태료도 나올 수 있어요. 정규직은 벌금만 나오거든요.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목마다 부과가 될 수가 있는데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게 단시간 근로자였다, 비정규직이었다는 벌금 나오고 과태료 나오고 두 개가 맞을 수가 있으니까 꼭 그분들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간제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간제법은 좀 다르게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정리해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정규직계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좀 차이점은 보시면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면 이렇게 좀 다른 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전부 다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뭐 동일하게 근무하시면 그것만 알 수 있게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다 틀리시면 그 내용을 다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태료. 아까 말씀드렸던 가태료. 이게 항목이에요, 항목. 이거 안 쓰면 항목별로. 만약에 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안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휴게 시간 같은 거를 그냥 1시간 부여한다 이러면 정확하게 기재 안 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 경우는 절반, 15만 원 정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사례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하루 이틀 정도 안 쓰고 금방 쓰려고 했는데 얘가 하루만 근무하고 나가가지고 신고를 해요. 억울하다고 얘기해. 아니 난 쓰려고 했다고. 애가 근데 이제 일을 잘 못하니까 한 며칠 보려고 했지.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안 먹혀요. 그냥 들어가서 하루라도 근무했는데 안 쓰셨다. 그러시면 이제 법 위반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들 반드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보존 아까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잘 챙겨놔야 되잖아요. 저것도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이런 내용들 잘 하셨으면 대장하고 이런 것들 근로계약서 쓴 것들 명부들 잘 챙겨 두셔야 되고 요거는 보존 기간은 3년이세요. 네. 요거 그리고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서 이거 개인정보니까 요즘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파기하시는데 요거는 상관없으시니까 3년 동안은 가지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10인 이상 기업 있으세요? 10인 이상 기업은 아직 없으신가요? 그래도 이거 미리 알아두세요. 곧 10인 이상 되실 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지역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작성해서 변경도 사용자가 하고 물론 동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용자가 작성하는 거고 그래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준칙이다. 10인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역규칙을 작성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작성하실 때는 사용자가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고 난 뒤에 불이익하지 않다. 그냥 일반적인 법이 변경된다라든지 그런 내용만 있으실 때는 의견 청취라고 해요. 야, 자, 봐봐. 이건 뭐 니네 의견이 있으면 의견 내봐. 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의견 청취. 근데 만약에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예, 근로자 대표라고 되어 있긴 한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10명이다. 그러시면 6명의 동의는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작성하시고 난 뒤에 신고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동의받고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형식적인 조건이에요. 하시고 난 뒤에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여기 보면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할 때는 신고 해가지고 요거를 작성하시고 아까 작성하셨던 지역규칙과 신고서 그리고 동의를 받으셨으면 동의, 의견 청취를 했으면 했다라는 사인을 받아서 혹은 변경할 때는 뭐 변경한 내용까지도 담아서 신고를 해주시면 뭐 만약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뭐 편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요청 받으시면. 그렇게 해서 갖춰두시면 됩니다. 지역규칙 내용은 사실 회사가 그러니까 의무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임금이라든지 뭐 근로시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쭉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쓰시면서 우리 기업에 맞도록 좀 쓰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표준 지역규칙이 고용노동부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내용 그대로 쓰시면 나중에 이게 오히려 나를 칠 수도 있어요. 이게 나는 모르고 써놨는데 100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로자가 우리 지역규칙에 이거 있으니까 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관리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을 하실 때는 꼭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 한 10분 정도 제가 이제 앞에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하시면 아까 제가 인원별로 뭐뭐 해야 되는지가 한 80% 왔으면 반 넘었고 그 설명해 드렸으니까 80% 왔으면 근로계약서 쓰셨으면 90%는 했어요. 네, 이제 뒤에 거는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임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임금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계산하실 때 조금 따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담아놨는데 이거는
문제되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임금은 사실 뒤에도 조금 최저임금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임금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뭐 하시다 보면 누구는 돈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항목을 막 쪼개시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뭐 뭘 좀 줘야 될 것 같고 혹은 연봉제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줄까? 아니면 뭐 항목을 뭐 직급수당을 줄까? 직책수당을 줄까? 아니면 뭐 자격수당, 가족수당? 뭘 좀 주지? 가능하시면 저는 그런 항목을 좀 복잡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본급 그리고 비과세 필요하시면 뭐 식대 뭐 촬영집 이 정도만 넣으시고 그리고 뭐 혹시 연장이 필요하시다 뭐 그러시면 그 정도 고기 정도까지 하시고 너무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좀 알아두실 부분이 가끔 이제 출장비 못 받았다고 내가 가서 실비 썼는데 못 받았어요. 청에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실비예요. 그래서 임금이 아니라서 해당이 안 돼요. 근데 다만 항목에다가 출장비에서 매달 어디 자주 나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한 30만 원을 출장비라고 매달 줘요. 그 임금이에요. 실비는 실비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닌데 매달 주는 출장비는 항목만 출장비지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이게 실질적으로 뭐 운전하는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제가 적어는 놨는데 근데 대부분 차량 유지비를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요. 내가 급여 300만 원 책정해 놓고 그냥 그중에 20만 원 떼가지고 차량 유지비, 비과세니까. 이런 경우는 임금이 맞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 운전하는 사람들을 그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했고 비과세 그 항목을 들어가신다면 임금이 아니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적어두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한테 교통비 누구는 교통비 주고 누구는 차량 유지비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다 임금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커지시면 일찍 숙직시키시는 경우 있는데 그게 통상 근로와 유사하다. 내 평소 하던 근무하면서 일찍 숙직 이름 붙이시면 그건 임금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냥 좀 일찍 와서 가만히 있는 경우 있죠. 그냥 뭐 좀 지켜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일찍비, 숙직비 주시면 돼요. 그건 임금 아니시니까. 그리고 식비, 식사, 식권도 실제로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다들 현물로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현물로 제공하고 안 먹는 사람은 돈으로 줘. 그런 경우는 임금이에요. 근데 그냥 안 먹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신다라면 실제로 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 실적을 얼마 하면 너한테 얼마 줄게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다 임금이세요. 임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거 있죠. 연말에 이제 뭔가 잘 됐어. 사장님이 뭘 좀 줘볼까? 이렇게 해서 얼마를 주셨어요. 그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인센티브는 하도 판례가 자꾸 변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뭐 기분 좋으실 때 이제 잘 되셔가지고 연말에 한번 주실 때도 매해 내가 이거 약속을 하시면 안 돼. 그냥 내가 이게 잘 됐으니까 그냥 좀 주자. 그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주시는 건 임금성을 좀 벗어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임금성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할게요. 이거 하시고 임금이라는 거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임금의 4대 원칙이라고 해서 이 정도는 지키셔야 돼요. 직접 줘야 돼요. 네? 엄마가 와가지고 주라고 해서 줬어? 안 돼요. 2번 주셔야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전액불 다 줘야 돼요. 임금 요거는 말씀드려야 돼요. 가끔 얘가 사고 쳤어. 우리 집에 이 중요한 기계를 얘가 와가지고 지가 실수를 해서 망쳐놨어. 다음 달 월급에 네 100만 깎 거야. 이거 안 돼요. 모든 상계는 얘가 잘못해도 인정이 안 돼요. 동의 안 받으면. 근데 다만 동의서 썼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어디서 까주세요. 요거 돼 있다. 그러시면 까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거 까서 노동청 오면 다 주라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뭐 교육비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까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통화로 주셔야 된다. 뭐 전기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내용이 조금 이번에 신설됐던 11월 19일부터는 요 내용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써라라고 해서 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보시면 별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임금명세서 샘플처럼 이렇게 담아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가끔 보면 이제 그 11월 19일 시행이라서 아직 안 뜰 수는 있어요. 19일 지나시면 바로 뭐 확인은 가능하신데 찾아보면 하실 수는 있어요. 시행일 이후에 법을 찾으시면 나오긴 하는데 가끔 아니면 치시면 나와요. 요즘에 임금명세서 요 내용. 그래서 요 내용들을 다 담으라는 거예요. 성명, 생년월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있죠. 근로일수, 며칠 일했는지, 결근했으면 결근한 거 이런 거, 총 근로시간, 연장시간 뭐 이런 거 있어야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다 주고, 그리고 계산 방법도 쓰라고 돼 있어요. 이거 고민하시는데 쓰셔야 돼요. 뭐 1.5배 주면 뭐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2분 뭐 월급 딱 쓰고 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상임금을 가지고 시간의 수당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통상임금하고 그거 1.5배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줬다 이런 것도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거 뭐 퍼센테이지 같은 거 써서 요거 다 써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것도 항목별이에요. 위반시 가태료가 아예 교부를 안 하면 30에서 100, 항목이 누락되면 20에서 50. 이것도 다 가태료 부과 대상이시니까 좀 보시면 나중에 이제 11월 달부터 주실 때는 좀 잘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면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서면을 줘야 되는데 요즘은 되게 좀 힘드시잖아요. 만나시기 힘드신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일일이 종이로 주자니 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면 행정해석이 있는데 이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로 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제가 해놨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요 내용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보면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익숙한 행정해석을 통해서 봤습니다. 행정해석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했을 때 요거 이제 그때 내용은 아니고 16년 거다 보니까 그 전자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얘기를 해뒀어요. 보시면 서버에만 지정되어 있어서 사용자의 교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 시스템, 이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 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 즉 발송했다라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받을래? 이걸로 받으면 네가 서면 교부한 걸로 동의할래? 이런 걸 하나 받아두시고 그 이메일이나 뭐 이런 대로 송부를 해주시면 교부 의무를 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네. 자, 이제 최저임금까지만 할게요. 제가 뒤에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하는데 그 선생님들, 그 사장님들 하실 때 최저임금은 아셔야 되잖아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도대체 올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안 해야지 그 노동법 중에 위반했을 때 그 벌금들이 다 세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좀 세요. 나오면 딱 최저임금이다라고 걸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것도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고 20-30만 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거 최저임금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실무상 봤을 때 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건바이 건이겠지만 최저임금 좀 세시니까 꼭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아시는 게 좋겠죠. 자,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먼저 이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산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과 아닌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한테, 그 사장님들한테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그 항목을 좀 단순히 해라. 그래야 다 들어가죠. 이상하게 쪼개놓으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매달 지급되는 금액들은 최저임금에 들어가기는 해요. 연장근로수당 이런 거 빼고 막 그 안에다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소정근로 이외의 임금은 빠진다. 이런 거. 휴일수당 같은 거 이런 거는 빠진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예전에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들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예전에 상여금 600% 한 달에 50%씩 줄게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상여금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600%를 매달 나눠주면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요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요 내용 잘 안 쓰시더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는 안 다뤘는데 그 만약에 상여금을 600%씩 50%를 매달 준다라고 하면 그 금액 월 환산액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이 182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에 15%를 계산해 봐요. 15%가 얼마인지 하면 20 얼마 될 거예요. 근데 50%가 만약에 뭐 한 100만 원쯤 돼요. 100만 원쯤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넘어가는 돈은 그러니까 20 얼마를 넘어가 15%를 넘어가는 저 돈은 최저임금에 산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퍼센테이지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부터는 전부 다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21년에 15%잖아요. 내년에 10%만 들어갈 거예요. 10% 넘어가는 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하니까 쓰지 마세요, 그냥. 네. 여기서 해서 상여금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조적 임금. 옛날에는 10대랑 뭐 이런 것도 교통비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가족수당, 식대 뭐 이런 것들이 복리후생 비용이라고 해서 이것도 3%가 21년도 같은 경우는 182만 원에 3%면 5만 얼마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통비 10만 원, 식대 10만 원 줬어. 그러면 20만 원에 5만 얼마를 넘어가는 15만 얼마는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매달 나가는 거는 들어간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그 법정 근로시간 정한 거예요. 이렇게 9 to 6로 설명을 드릴게요.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하루 8시간이시잖아요. 그러시면 주 40시간 일하실 거고, 그러면 아까는 저희가 저걸 했었잖아요. 뭐뭐가 최저임금에 들어갈지 정했죠. 임금에 뭐뭐가 들어가는지를 정하고 나면 그거를 시급으로 맞추려면 한 달에 유급 시간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 유급 시간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보시면 40시간이면 일주일에 유급 시간이 40시간 유급일 거고,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는 유급으로 쉬어줘라라고 해서 8시간, 48시간을 그 다음에 곱하는 건데, 한 달 평균을 내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체 365일이죠. 왜? 그 12개월을 7일로 나눈다라는 개념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4.345라고 해서 1년에 한 달에 주수가 몇 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4주인 경우 있고 5주인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4.345라는 숫자가 대충 나와요. 그러면 48시간이 한 달에 4.345개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걸 구해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09가 나와요. 208점 얼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한산액이라는 거, 우리가 최저임금을 공시를 하면 8,720원이에요. 그해 한 달 월 한산액은 그래서 이 209시간을 곱해서 182만 2,48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내가 시급을 확인하는 건 요 뒤에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아까 또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그 산입 비율은 아까 올해 15% 3% 했죠. 내년에 10% 2%, 23년에 5% 1%, 24년에 끝. 이렇게 됩니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넣지 마세요. 근데 아마 식대랑 교통비는 복리후생 비용으로 넣으실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이제 또 이것까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22년에는 9,160원이라고 해서 한 달 191만 4,440원 정도는 주셔야 최저임금 위반이 없으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복리후생비는 2%를 상회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그래서 38,290원을 상회하는 금액 10만 원을 주시면 한 6만 얼마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최저임금 21년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21년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요 사람 임금이 230이야. 기본급이 160이고 상여금,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좀 안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80만 원 돼야 되는데 제가 한 50만 원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에 얼마인데 한 달로 쪼개주는 상여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 연장수당 2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월급이 230이야.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이럴 때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먼저 구하라 그랬죠. 기본급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상여금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해에 15%라 그랬었죠. 아까 15%가 273만 3천, 아니다, 이게 27만 3,372원. 이 세무사님이 이 숫자에 익숙하지, 저는 이 숫자가 참, 요렇게 빼주면 요 넘어가는 이 금액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대, 교통비는 아까 복리후생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 20만 원은 올해 54,675원을 넘어서는 145만 325원은 들어간다. 그래서 근데 연장수당은 안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기본급, 요 돈 합하면 197만 1,953원이 되는 거예요. 요 돈을 209로 나누면 9,435원. 이거는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을 넘어가니 최저임금 위반이 없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뒤에도 이제 평균임금 개념하고 이게 일을 하시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평균임금 개념도 있어요. 통상임금 개념도 있고요. 평균임금이라는 건 퇴직금 계산하실 때 필요하세요. 마지막 3개월치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눈 1급을 가지고 30일분을 1년 퇴직금으로 주잖아요. 그때 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상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줄 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아까 시간수는 비슷하세요. 요 시간은 최저임금 기본 시간수 구하는 방식이나 통상임금 구하시는 방식이나 똑같아요. 여기 보면 209잖아요.
요 보시면 209잖아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근데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하고 조금 다르기는 해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정기성, 일류성, 고정성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따지는 게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기본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 209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산수당을 줄 때 뭐 1.5배를 한다든지 뭐 연차수당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8시간이니까 보면 저 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5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임금 개념도 아셔야 되고요. 자, 요 내용 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예전에 보면 식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안 한다고 노동부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최저임금에는 일부 포함이지만 요 다 들어간다. 요 내용 아시면 되고. 자, 단시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좀 비례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거거든요. 비례적으로 가끔 보면 단시간은 어떤 식으로 적용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요 내용만 조금 이해하시면 뭐 소정 근로시간 구할 때 이 사람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뭐 이 사람이 5시간씩 4일을 근무한다라면 총 20시간을 일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근로자가 40시간을 일하니까 그거 곱하기 8, 보통 5를 나누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의 일일 소정 근로시간이 나온다라고 해서 좀 비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조금 난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중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 체불은 한번 안 주시면 3년 동안 따라다녀요. 그래서 3년 안에는 언제든 청구하면 가능해요. 근데 또 3년 지나면 끝이냐? 5년까지는 공소시효가 있어요. 임금 체불에 대한 벌금은 5년까지 가능하시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제가 조금 사례를 잘못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만약에 임금 체불 사건이 있으셔가지고 가시잖아요. 가시면 돈 주시고 나신 뒤에 꼭 지하서 받아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 지하서 안 들어가면 넘어가요. 그래서 벌금이 나오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시지만 꼭 사건이 있으시면 돈 주고 나시면 지하서 꼭 받으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12시간 오버하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시고요. 가산수당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연장, 휴일, 야간에는 각 50%씩 가산한다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연장 근로도 나중에 되면 뭐 휴게 시간을 내가 못 받았네, 연장을 더 했는데 돈을 못 받았네,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연장이 필요하시면 신청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돈을 주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그냥 혼자 그냥 집에 안 가고 우리 집 회사 컴퓨터 쓰고 뭐 하고 앉아가지고 놀고 갔는데 그걸 청구한다라면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근로라든지 그리고 휴게는 정확하게 조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휴게 시간은 반드시 중간에 줘야 된다. 대기 시간 같은 건 인정 안 되고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휴게 시간에 근무지 이탈 못하게 하고 막 일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돈 지급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제가 나머지는 한번 몇 시까지 가능한 거예요? 끝내야 되죠. 요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드릴게요.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끔 아르바이트생 쓰실 때 한 달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달에 정해진 날짜 다 출근하셨으면 하루치 임금 더 주셔야 돼요. 그게 주휴수당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행정해석이 하나 바뀐 게 있는데 예전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 준다 돼 있었어요. 다음 주 근무 안 하면 주휴수당 줄 필요 없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줘야 된다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다만 마지막 근무일을 금요일까지 일했으면 일요일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해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자 사직서 아니면 우리가 합의서 오늘 그만두는 날짜를 금요일로 정확하게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서 또 하루치 달라 그러거든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근무 종료일이 서로 다툼이 생길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요일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근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근무일로 마지막 날을 정확하게 해두시면 좋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이제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그날은 유급이에요. 근데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토요일에 들어가더라도 그날 시시게만 해주시면 월급으로 퉁칠 수 있어요. 근데 시간급제들 있죠. 시간급으로 계산하시는 분은 그날 토요일이라도 돈 주셔야 돼요. 한 배를 지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관공서 공휴일 내년부터 전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이제 다 유급 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차 휴가를
대체 합의를 하셔가지고 관공서 공휴일날 시계하고는 연차를 터신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못 하세요. 유급 휴일날 시계하시고 연차 휴가는 별도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있어요.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10월 3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래서 휴일은 하나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제 근로자들은 그날 시계만 해주면 돼요. 시급제도 그렇고 그날 시계만 해주면 되는데 다만 이게 차이죠. 근로자의 날은 시급제는 1.5배 줘야 되는데 시급제도 안 줘도 되긴 해요. 근데 다만 그날 일을 하면 가산수당을 붙여서 돈을 줘야 돼요. 그거 알고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차휴가는 아시죠? 1년은 11개, 그 다음에 15개, 15개, 16개, 16개 이렇게 부여하시는 방법 좀 알 거라고 생각할게요. 요 부분은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판례 하나 변경된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1년 딱 근무하면 다음에 연차휴가가 마지막 날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 쓸 게 없으면 딱 1년 근무한 사람 11개, 15개 해서 26개 주라고 했었죠. 근데 이 판례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아직 노동청 입장은 행정해석은 안 바뀌었는데 판례가 좀 바뀌었어요. 1년에서 딱 그때까지만 일하고 쓸 날짜가 없으면 15개 안 줘도 된다. 1년만 근무하고 나가면 11개만 주면 된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되긴 했어요. 근데 아직 청 입장은 변경이 된 건 아니라서 아마 앞으로 추이를 좀 보시고 혹시나 1년 단위로만 쓰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크거든요. 반달치 임금이라서 그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랑 뭐 촉진하는 방식도 제가 일부러 이게 그 법문을 그대로 담아뒀어요. 촉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차가 남았을 때 언제 써라 하고 정해주면 그날 쓰고 나면 연차가 없어진다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고에 관련된 건 해고와 공고사직을 조금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공고사직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안 맞아. 그만하자. 어떻게 했어? 괜찮겠어? 했는데 아유 그래요. 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러면 합의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꼭 사직서를 받아주세요. 이런 경우는 해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네. 공고사직이니까 실업급여는 돼요. 근데 해고는 아니에요. 근데 해고는 뭐냐? 일방적으로 너 나가. 아유, 그러니까 그럼 저 다니고 싶은데 안 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근데 이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나는 공고사직 한 것 같아. 근데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고사직을 하시면 꼭 사직서를 받아두셔야 해고에 대한 책임들을 좀 면할 수 있다. 앞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그리고 해고 수당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고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하시려면 그 절차에 맞게 하셔야 된다. 그 해고에 대한 내용들이시니까요. 해고는 나중에 이제 인원이 커지시면 지역규칙에 그 내용이 남기시면 그 내용대로 하셔야 돼요. 네,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보통 그만두고 3개월 이내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럼 2달 안에 신문회의가 열리고요. 거기에 한 달 있으면 판정문이 나오는데 불복하면 중노위를 또 가요. 그러면 거기서 또 2달이 걸려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지금 8개월이죠. 그러고 난 뒤에 판정문 나오는데 또 한 달이에요. 행정소송 가요. 그 다음에 또 뭐 1심, 2심, 3심 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근데 뭐 보통 이 선에서 끝나죠. 지방노동위원회 선에서 끝나면 최대 5개월 임금까지 지급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항상 주의해서 하세요. 아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괜찮지만 5인 이상이실 때는 해고하실 때 좀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은 주셔야 되고 요즘에 퇴직연금제도 쓰시죠. DC형은 12분의 1, DB형은 퇴직금과 같으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DC형 넣어주시고 이렇게 부담 더시는 게 좀 좋으시긴 하세요. 그래서 퇴직금은 그렇게 주시면 되고 중간정산 함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중간정산 함부로 해주시면 효력 인정 안 되시니까 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주셔라 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용했고 이제 계약서 썼고 대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되게 급하게 왔죠.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그래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남는 내용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시면 잠깐만 받을게요. 빨리, 네. 식대라, 유급이라 이렇게 법인카드로 지급을 해요. 법인카드로? 네, 그거는 이제 실비죠. 실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라고 딱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달에 요만큼 내가 딱 쓸 수 있게 딱 지정해서 주시면 좀 문제가 되실 수는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만약 30만 원을 지정했는데 20만 원만 썼어. 근데 10만 원을 안 줘도 돼. 그러면 임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포인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비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30만 원을 지정해 놓고 20만 원 못 세줬으면 10만 원 다음 달 넘겨 또 쓰고 마지막에 그거 정산해줘. 그럼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쓰는 만큼만 긁으면 임금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이걸 꼭 내 임금처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처럼 다음에 또 정산해 줘버리고 정산해 줘버리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카드 주시고 쓰는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거는 실비로 쓰는 거잖아요. 네, 실비를 쓰는데 이제 네. 그거를 기본금에 아까 몇 프로 이상을 아니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예 식대를 주거나 식대 쿠폰을 주거나 이런 거는 가서 그냥 먹고 치우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카드를 쓸 수 있게 해서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실비를 대주는 거죠. 그거는 임금이 아니란 말이죠. 자, 네. 질문 더 없으시죠? 네, 제가 되게 양을 항상 줄여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네, 급하게 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